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이 3부처의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긴장돼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산업부 이번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애 많이 썼어요. 제가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민간에서 와서 그런지 어쨌든 새로운 마인드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기도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바대로 민간의 역량이 공직사회에 상당히 큰 활력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는 특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다들 있었고요. 지식재산처도 이번에 새롭게 처로 승격했는데 과거에 통계청을 바꾼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지식재산관리, 통계청이 아니죠. 특허청을 이제 지식재산관리 전반의 업무로 확장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두 가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 담소를 나누는 거하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거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틀려도 괜찮고 약간의 고의를 섞어서 거짓말을 해도 소위 말하는 흰소리를 해도 뭐 상관 있어요. 술자리 끝나면 그만이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하든 왜곡을 하든 농담을 하든 뭐 상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세계에서는 조금은 다르죠.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부. 그런데 거기는 뭐 아예 뭐 대충 그렇습니다. 뭐 주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모면만 하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마치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아주 곤란한 질문하면. 딴 얘기로 슬쩍 넘어가고. 뭐 그건 정치 세계니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국회 가서 거짓말해서 위증죄로 처벌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도 공식적인 국민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집행을 하는 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있죠. 지휘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저 장관들, 처장도 계시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소관사부터 100% 다 아세요? 그 실무자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엄청난 업무 영역에 걸친 복잡한 일들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잘한 건 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자기 업무는 최소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언제든지 서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데 보통 뭐 6개월, 아주 길게 잡으면 한 1년쯤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취임하면 업무 파악하고 행사 다니다가 그냥 집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두 분 장관님 그러지 않으실 거죠. 워낙 뛰어나시니까. 어쨌든 그 기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업무 파악을 빨리 해야죠, 당연히. 담당 국장이 되든 실장이 되든 뭐 과장이 되든 당연히 승진을 해서 또는 전보를 해서 그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는 뭐 밤은 새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주고 수당 주고 권한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허위 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걸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경우는 우연이거나 아주 희귀한 경우죠. 그런데 이게 상사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을 하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는 잘 몰라서 혹시 혼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짓말 회피하는 왜곡 보도하고. 그게 제일 나쁘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허위 보고는 정말로 나쁜 거고,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당연히 아니죠. 모르는 거는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권장되는 훌륭한 일은 아니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뭔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할 거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 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죠. 이거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태가 그런 거죠, 행태가.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예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풍토의 문제죠.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천만 개예요.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물론 전문적 지식이야 뭐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안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안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안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안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안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그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도 여기 적응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일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말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의외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죠. 이게 상명하복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회의 때 되면 절대 말을 안 하는 게 무슨 미덕처럼 그렇게 돼 있던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사들은 담당자보다는 훨씬 몰라요, 원래. 자유롭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또 특히 그런 시기죠.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은 뭐 돈을 버는 거, 기술 개발하는 건 기업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공직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 행정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국민의 권력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의 권력은 대개 다 위임돼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합니까? 뭐 일부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또 과장들한테 또 위임돼 있죠. 과장들은 또 실무자들에게. 온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삽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가 있죠. 자살자가 15,000명,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몇백 명. 이거 10%만 줄여도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10%만 줄여도 최소한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살아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나 아니면 그냥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한 2시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으로 산업통상부 주요 업무를 김정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내년도 우리 산업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부가 얻어낸 5대 성과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범한 우리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게 만든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의 AX 전환을 추진할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자율적 산업 재편 착수 등을 통해 우리 산업 대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 한 사람의 산업부 직원이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뚝 선 제조업이 있다면 지금의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태롭지 않다는 말로 저희는 읽습니다. 지난 세 달 반 동안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이 한 5개 정도만 더 있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테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압도하고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워내는 일, 우리 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제조업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재건에 힘을 쏟으면서 핵심 기술과 자원을 수출을 통제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불편한 진실을 증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악화, 대외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일자리, 수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성장에 올인하고 맥스,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재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보다 확장하는 신통상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입니다.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나야 곧 국가가 성장합니다. 지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업의 자발성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산업부는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입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 두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과 산업의 중심축으로 세우는데 내년도에 올인하겠습니다. 먼저 5국 3특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점화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을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권역별로 산업 여건, 지방정부의 수요, 국가 산업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국 3특 성장 엔진을 확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저를 포함한 산업부 간부 모두가 직접 지방정부와 기업들을 방문하여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성장 산업을 2월까지 확정하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대원칙하에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소위 지역성장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5국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남북권의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산업 전반에 AX가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급 아리백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앵커 기업을 유치해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1호 시범단지 착공이 내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 제조산업의 AI 대전환입니다. 지난 9월 1000여 개 이상의 산업, 학계, 연구계가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 가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 AI 개발, 글로벌 혁신 제품 출시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조 AX는 결국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변화와 혁신, 그 혁신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속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계가 모두 구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산업부가 천병이 되어 제조 AX를 두고 벌어지는 혁신, 속도, 생태계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의 협업을 바탕으로 500개 이상의 AI 팩토리, 지역 특화 산업계 연계한 AX 실증 산단, 대중소 협력 AI 선도 모델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의 공유, 활용부터 예산,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AI로 제조업 생태계를 혁신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 국내 소부장의 생태계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지역의 내일이 오늘의 투자에 달려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지역으로 속도감 있게 착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4대 인프라라고 불리는 산업금융, 표준, 탄소 감축, 산업 재편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 정책입니다.
우선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내년도에 달성하겠습니다. 한 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 컬처 수출 등 각 시장별로 특화된 접근을 통해 세계 각 시장에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도 국익 근대화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전제하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에 필요한 타겟 업종과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바꿔가고 에이펙에서 유치한 90억 불의 규모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위협에 대응하여 방파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은 비축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기업의 부당한 덤핑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촘촘한 국내 무역 구제로 우리 산업을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조직 문화와 행태를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직혁신 TF를 구성하여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우선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부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나름 파격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메뉴판식인 정부 사업들을 앞으로는 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 앵커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들의 R&D를 지원, 그 제품을 수요하는 책임지는 형태로 정책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로 인한 이익도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모두 공유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그 생태계 구축에 맞게끔 지원책들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정책도 산업부와 중기부가 협력하여 성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과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비용 절감형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사전에 지방정부의 IR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가 그동안의 정부 지원 체계와 정책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의 우리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의 생태계 구축, 기업들의 성장, 해외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오고 용기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산업과 통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저절로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부는 두려움과 우려를 떨치고 우리 지역과 기업이 활력과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오늘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준비를 아주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그냥 행사 기획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래 평소에 사고의 결과인 것 같아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공급자 중심, 우리는 언제나 주는 쪽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주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책의 수요자들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경시돼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인 경우가 많죠. 네,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기업정책, 산업정책은 산업현장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재편해 보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장 중심으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중소기업부. 이 중소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한데 이게 양극화가 온갖 영역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기업 산업 영역에도 양극화가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그죠? 중소기업부 자료든가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중소기업이 기업 수의 99.9%인데 고용은 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아마 전체 경제 비중을 따지면 아마 대기업들이 압도적일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양극화의 일종이고 또 이게 또 심화되면 중소기업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또 그러면 노동자들이 또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이 산업정책, 기업정책을 구상하실 때 뭐 중심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아까도 잘하고 계시던데 지역 경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는 말자. 주력은 하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 장관님하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저희 정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마침 이렇게 기업에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일단 생태계 구성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 우리 앵커 기업들 같이 갈 수 있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어쨌든 발전, 성장 발전의 동인이기도 한데 호랑이는 쌓아놓기 위해서 토끼를 잡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하죠. 기업 산업 영역에도 이 예를 들면 풀밭, 메뚜기, 뭐 토끼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물론 호랑이도 있지만, 근데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호랑이도 죽는다. 이게 생태계의 개념인데. 네. 어쨌든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가끔씩은 경시하거나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 점을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죠. 개별 기업들이 그런 것까지 하긴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그거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부양하고 뭐 이런 건 우리의 역할이니까 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생과 동반 성장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저 하나 누가 또 역시 이거 좀 지적해 달라고 부탁한 건데 정운천 전 총리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물어봐라. 그게 뭐냐면 이 정운천 전 총리께서 동반 성장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아마 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수 공공기관, 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정사업본부, 한전 이런 데가 중소기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옛날로 치면 그것 중에 하나인 우편 발송 서비스, 소위 DM 발송 업무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하자고 했는데 설비로 갖춰서 자기들이 다 직접 하고 있대요. 이게 내가 뭐 규정 위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이니까.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들은 한전하고 우정사업본부 쪽이 그런다고 하던데 아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산하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일종의 자기들 영역인데 일거리를 뺏기고 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한번 얘기해달라. 그런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이기보다는 대기업. 물론 이게 공공기관들이라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산업부 쪽에 혹시 이런 게 있나. 이제 그 우려를 전하면서 한번 물어봐달라.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 얘기였어요. 지금 당장 답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 가짜 일 줄이기. 이거 정말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고객의 가치를 하고 연관이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직에 와서부터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퇴근을 안 하면 퇴근 안 하죠. 네, 줄줄이 이제 퇴근을 안 하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 퇴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야근한다고 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김정관 때문에 그런다고. 네. 그거 보니까 되게 국민들이 그런 걸 알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세금 내서 이렇게 공직자들 월급 보수를 주는데 아니 상관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퇴근을 안 하고 그걸 야근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보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불필요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국민들의 준 노트북을 쓰고 전기를 쓰고 종이를 써가지고 굳이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이걸 왜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냐. 그냥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하면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께서도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사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가 있으면은 또 꼭 이게 장관 뭐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행사 자체를 안 만들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 만들고 해야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 성장과 맥스하고 이걸 하려면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말에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시는 타운홀 미팅을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했더니 직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새 장관이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존 일도 많은데 사람을 늘려줄 거냐, 야근을 더 하라는 거냐, 주말에 출근을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우선은 이런 일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 돈을 내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 알면은 안 되는 일들은 일단 줄여나가자는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TF를 하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 1, 4분기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타운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통해서 우리 부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TF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걸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걸 서로 일종의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 이거 저기서 산업부가 해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좀 하라고 하시죠. 네. 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네. 하여튼 그 말씀이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 우리 그 공무원분들, 직업 공무원들 많으신데 원래 미운 상사가 오면 하는 방법들이 그거라면서요. 행사 많이 만들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 막 뺑뺑 몇 번 돌리고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행사 가는데 6개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퇴임할 때쯤 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네. 맞아요? 아니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맞죠. 전에는 그 관공서에 가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상사가 퇴근했나 안 했나 알려주는 친절한 서비스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 불 꺼지면 나간 거고 불 켜져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요즘 그거 없죠? 상사가 퇴근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거 다 철거했어요? 예. 언제 철거했어요? 오래된 모양이죠. 예.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게 공직사회인데 그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죠. 흔적들이. 정말로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자, 아주 좋은 일이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산업통상부 업무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통상협상 문제는 종결된 건가요? 아니면 부수적 협상이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나요? 후속 조치가 남아있나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비관세 분야에 대한 장벽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고요. 예.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 성장, 미래 성장, 대외 국익 사수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다 그 말이죠. 예.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일 핵심적인 건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방 먼 지역은 규제 완화 또 철폐가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죠. 네, 저희들 생각에 특히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전국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하는 전략으로서는 네. 규제 하나, 지역 맞춤형 규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 동의도 받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남쪽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도시가 소멸하느니 사라지느니 지금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일정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말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네. 수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설득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지역으로 가려면 이제 인재 공급 문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뭐 재정 지원, 네. 세금 문제, 금융,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지금 저희가 저희 혼자는 정말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우선순위도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오곡삼특을 놓고 저희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부처하고의 어떤 긴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하고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시면 제가 같이 합동 토의를 한번 하든지 네.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냥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그건 아무 때나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는 다른 부처 소관 업무들 중에 예를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기업 측면, 기업 네. 입장에서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네. 뭐 필요하다 목록을 뽑으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필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 할 거 빨리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네. 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13페이지에 같은 지역 개발을 하려면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네.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무리스럽다 하는 것들이라도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 설득은 또 설득대로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저희들 생각에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기업이 일단 가고 기업이 가면은
지역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초기 과정에서는 필요한 투자들은 일단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신흥 동반국을 전략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자.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너무 많이 휘둘리죠. 네. 제가 정상회의를 몇 군데 가면서 느낀 건데 시장의 잠재력들이 상당히 있겠다 싶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특정 지역들의 경우는 현재 경제력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직 구매력이 별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거나 뭐 진출하기는 조금 뭐 별로 남는 게 없다 싶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경제는 성장할 거고 소득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수요가 생길 텐데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점 문제는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결국은 사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정상회담 다니면서 과거하고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정상께서 만나고 나면 그걸로 끝났었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가신 게 그 뒤에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신흥국에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 ODA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ODA를 그냥 뭐 쓰기보다는 정상회담 가신 그것과 ODA를 연결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ODA가 뭔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대외 원조, 네. 무상 원조 또는 장기 저리 대출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가 현재로는 거의 6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내년도 5조 6천억, 5조 4천억. 어쨌든 이 대외 원조를 하여튼 산업 기업 진출, 네. 또는 경제 진출, 그다음에 문화 진출에 마중물로 쓰자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또 기획할 건지도 잘 담당 부서 입장에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런 거를 ODA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발굴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뭐 수천 개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동네에 주로는 자선적인 그런 지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 입장에서도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해외 역직구 활성화 얘기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네.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아이템 같아요. 네. 그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잘 상의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 보고에 온라인 수출 전략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요? 만든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분은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핵심적인 이유를 어쨌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관료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통제적이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 기업 영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중소기업부 얘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산하기관들 얘기 좀 해볼까요? 강원랜드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사장의 공석이죠? 네. 어디 계세요? 강원랜드- 오른쪽 왼쪽 얘기해 주세요. 예, 직무대행 맡고 있는 최철기입니다. 아, 그래요. 강원랜드가 원래 태백시의 탄광이 이제 사라지면서 소위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해서
내국인이 출입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도박 시설을 예, 허용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혜 대상 지역이 태백, 정선, 영월, 삼척뿐만 아니라 문경, 보령, 전라도 화순에 이르기까지 7개 시도가 수혜 대상입니다. 아, 관광지 수익의 일부를 그쪽이 지원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계속 늘어가요? 매출이?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그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고 이익을 온 정도로 수익을 냈고, 예, 올해도 조금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는 내국인들이겠죠, 고객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디 뭐 루포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동네에 와서 탕진하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폐해가 좀 많았는데 우리 국민의 문화 수준, 소득 수준 또 국력이 또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카지노와 그 게임 또 복합 리조트에 대한 그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 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런 도박 중독의 양산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주장인가요? 통계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실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아니 통계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감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짜면서도 중독 예방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독 예방을 그런 걸 위한 하겠죠. 예, 마음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는데 내가 물어본 거는 아까 좀 그런 폐해, 그러니까 네.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걸로 인한 폐해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계적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연구는 하고 있겠죠. 한 20년간 추적된 네. 중독 예방 관리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비서실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폐해가 늘어가는지, 폐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네, 그런 걸 좀 봐야 되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 이제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결정적으로는 밀란이나 뭐 외침 이런 거겠죠. 외부의 침략 이런 걸 텐데, 그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고리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빌려줘가지고 막 가난한 걸 이용해가지고 더 뜯어가지고 그런 고리대. 또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 도박 이런 게 저는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스포츠로서의 레저로서의 또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이게 어느 측면이 크냐라는 것도 문제이긴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37페이지 자료에 이런 게 있네요. 글로벌 복합 리조트 K 히트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어디에 하려고 그러세요? 어디에? 우리 현재 그 하이원 리조트 근처에? 안에 예. 그 안에다가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추가의 시설과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새로 시작하면 네. 신규 고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고용의 현 수준이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본사만 한 3,600명 되고 또 사회적 여기 새로 기업으로 하면 보면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3배 규모를 보면 한 5천 규모의 고용이 그 태백시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농담이고. 뭐 정선, 태백, 영월, 삼척까지 하면 그러니까 태백의 현 부지 근처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백 우리 안에. 하이원 안에 네. 이 부지가 총 그 270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15,000명 정도 신규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고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님 제일 이제 핵심 관건은 네. 그 아까도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뭐 규제 완화 말씀하셨지만 네.
뭐 저희는 산업부 소속이면서도 문체부의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글로벌 요약해서 얘기하십시오. 예, 글로벌 이제 카지노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필요합니다. 카지노의 면적, 또 카지노 베팅 한도, 아. 예, 그리고 출입 일수 이런 것들이 또 이 규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네, 되어 그거는 있는데요. 약간 딴 얘기 같고, 네. 그거는 뭐 판단을 좀 해보고, 요 추가 조성 사업의 장애 요인이 뭐예요? 2천억 이상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기 기재부의 때문에, 심사를 예, 받아야 되고, 또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카지노 규제 완화가 선결 조건으로 그거 안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런 규제 완화를 안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분석했을 그 때. 위험한 사업이네. 근데 했다가 망하는 수가 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카지노를 규제를 풀면요,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럴까?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영업 시간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해주고 출입 일수도 연간 180일에서 이건 제한하지 마라. 아니면 시간 총량제로 바꾸자. 고 하면 이 새로운 사업을 해도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게 본인 생각이신가 보네요. 아니 이건 이제 연구 결과로서